때는 18세기 후반, 한양이 도읍이었던 조선의 심장부. 온갖 물화가 들고 나는 마포나루는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쳤다. 특히 서해의 황금이라 불리는 새우젓철이 다가오면 포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뱃고동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 지게꾼들의 쟁걸음이 뒤섞여 번잡했지만 그 속에는 불을 향한 뜨거운 욕망이 흐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박진환이라는 걸출한 사내가 있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으나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값비싼 비단 도포는 그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본래 명망 높은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난 그는 신분의 굴레를 딛고 오직 자신의 수완과 배짱만으로 한양 제1의 새우젓 도매상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수십 척의 배를 거느리고 서해안 일대의 새우젓 물목을 쥐락펴락하는 그의 위세는 대단했다. 경쟁 상인들의 부러움 섞인 수군거림이 그의 성공을 증명했다. 박서방이 또 서해 새우를 싹쓸이했다더군. 그 양반 배포 한번 대단하지. 값을 쥐고 흔들려는 게지. 평안도 물주까지 손을 댔다 하니 올해도 재미 좀 보겠어. 하지만 하늘 아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불같은 추진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박진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아름다운 여인, 특히나 교태 넘치는 기생에게 약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런 약점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종종 술자리 안주거리가 되기도 했다. 박서방 말일세. 지난번엔 평양서 데려온 기생에게 하룻밤에 1000냥을 뿌렸다지 암. 1000냥은 무슨, 2000냥은 좋기 넘었을 걸세. 그의 호방함인지 어리석음인지 모를 씀씀이는 늘 화제였다. 박진환의 이런 면모를 예리하게 주시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기로 이름난 기방, 청풍각의 주인 윤마담이었다. 나이는 40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고혹적인 미모와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매를 지닌 여인이었다. 그녀는 청풍각을 단순한 유흥공간이 아닌 권력과 부가 교차하는 사교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야심의 중심에는 박진환 같은 거상이 있었다. 저 박서방만 내 손안에 넣는다면 우리 청풍각의 위세는 날개를 달게 될 것이야. 윤마담은 은밀히 미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미끼는 바로 련화라는 이름의 기생이었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연화는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 출신으로 빼어난 미모는 물론 시와 서예, 특히 검은고 연주에 능통했다. 연꽃처럼 청초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윤마담은 지난 3년간 연화를 특별히 관리했다. 여느 기생들처럼 쉽사리 몸을 허락하지 않게 하고 고고한 태도와 예술적 재능으로 남정네들의 애간장만 태우도록 가르쳤다. 연화야, 너는 보통 기생들과 다르다. 사내들의 달콤한 유혹에 함부로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너의 가치는 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야. 염려 마세요, 마담. 저는 저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연화는 윤마담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은 달빛이 유난히 밝던 가을밤에 찾아왔다. 사업차 청풍각을 찾았던 박진환은 후원에서 홀로 검은고를 타는 연화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달빛 아래 흰 소복 차림으로 앉아 애절한 가락을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속세를 떠난 선녀와 같았다. 박진환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그는 그저 한 사내로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했다. 아가씨의 검은고 소리가 참으로 맑고 아름답구려. 연화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이내 부끄러운 듯 다시 숙였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소녀의 미천한 재주를 알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수줍어하는 모습이 박진환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는 당장 윤마담을 찾았다. 마담, 방금 검은고를 타던 저 기생의 이름이 무엇이오? 오늘 밤 내 술 시중은 저 아이에게 맡기고 싶소. 그날 이후 박진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청풍각을 드나들었다.
그는 연화에게 값비싼 비단과 보석을 선물하며 환심을 사려 애썼지만 연화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나리, 소녀는 아직 나리의 진심을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진심이라니. 내가 조선 제1의 거상 박진환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나리,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도 있는 법이옵니다. 연화의 도도한 거절은 박진환의 승부욕과 소유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서방님, 황해도 새우철이 코앞인데 이렇게 손 놓고 계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충직한 집사의 걱정 어린 조언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시끄럽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는 장사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매일 밤 청풍각으로 향했다. 그의 부재를 틈타 경쟁 상인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특히 오랫동안 박진환의 독주를 지켜보며 칼을 갈던 평안도의 최영감이라는 노련한 상인이 은밀히 그의 거래처들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평안도 최영감이 우리와 거래하던 객주들을 모조리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뛰어들어와 보고했다. 박진환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최영감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흥!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내 명성이 그리 쉽게 무너질 줄 아느냐. 관두라고 해라. 박진환은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연화 생각뿐이었다. 서방님, 이번 새우철에는 서방님께서 직접 황해도에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집사가 간곡히 청했지만 박진환은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알았다.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라. 내일은 꼭 가보겠다.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다. 박진환의 발걸음이 무거워질수록 연하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척했기 때문이다. 나리, 이제 소녀도 나리의 진심을 조금은 알 것 같사옵니다. 그녀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박진환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연아야. 드디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지만 소녀에게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옵니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 박진환은 새우젓 천 독이라도 아깝지 않았다. 아니, 황해 바다 전체를 그녀에게 바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서방님. 평안도 최영감이 우리 새우젓 값의 반값으로 물량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창고에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집사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그제야 박진환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엄습했다. 나루터에는 이미 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다. 박서방도 이제 끝났군. 그러게 말일세. 기생 치마폭에 빠져 정신을 놓더니 꼴 좋다. 아니, 그보다는 평안도 최영감이 이번에 단단히 판을 벌였다더군. 박서방 선단의 10배는 되는 물량이라지 않나. 괴로운 소문들이 귓전을 맴돌았지만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박진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나리, 오늘 밤은 아무 생각 마시고 소녀의 곁에만 있어 주시어요. 그녀의 따스한 체온과 달콤한 속삭임에 박진환은 또다시 현실의 고통을 잊었다. 그는 남은 재산을 털어 청풍가 근처에 아담한 별채를 마련하고 연하와 살림을 차렸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방님,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뱃사공들이 밀린 삭슬 달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장 새우젓이라도 팔아서 삭슬 치르지 않으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입니다. 집사의 다급한 보고에 박진환은 창고를 열어 헐갑에 새우젓을 처분하라고 명했지만
이미 시장은 최 영감의 소나귀에 넘어간 뒤였다. 그의 새우젓은 반값도 받지 못하고 헐값에 넘겨졌다. 한때 한양 제1의 거상이라 불렸던 그는 이제 빈털털이나 다름없었다. 절망에 빠진 박진환 앞에 연화가 찾아왔다.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서방님, 소녀가 서방님이 걱정되어 찾아왔나이다. 박진환은 그녀의 모습에 눈물을 글썽였다. 연아야,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너뿐이구나. 어찌 이리 고운 마음씨를 지녔단 말이냐. 연화는 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이제 소녀도 서방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동안 제게 보여주신 진심이 저를 움직였답니다. 연화의 달콤한 말에 박진환은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렸다. 그는 별채마저 처분하여 윤마담에게 상납하고 연화와의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다. 아이고, 박서방이 완전히 미쳤나 보군. 새우젓 장사는 다 말아먹고 기생을 얻어 살림을 차렸다니. 쯧쯧, 한때는 마포나루를 호령하던 거상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노. 그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별채의 담장을 넘어 들려왔지만 박진환은 애써 외면했다. 연화가 끓여주는 전복죽 한 그릇이면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서방님, 이제 장사는 어찌하시려나이까? 어느 날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사라니. 나는 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박진환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연화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연화는 매일 점심때만 되면 어디론가 외출을 했다. 매일 점심에는 어디를 다녀오는 게요? 박진환이 묻자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편찮으신 늙은 어머님이 홀로 계셔서요. 하루라도 찾아뵙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럽니다. 아니,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단 말이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내 함께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할 터인데. 아닙니다. 서방님. 아직은 제가 혼자 다녀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서방님을 정식으로 어머님께 소개해 드릴게요. 분명 어머님도 서방님을 보시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그녀의 효심 깊은 모습에 박진환은 감탄하며 의심을 거두었다. 하지만 박진환의 빈털터리 신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윤마담이 차가운 얼굴로 별채를 찾아왔다. 박서방, 이제 더는 사정을 봐드릴 수가 없구려. 약조한 날이 지났으니 별채를 비워주셔야겠소? 윤마담은 밀린 별채 사용료를 독촉하며 당장 나가라고 통보했다. 돈이라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 천하의 박진환이요. 그까짓 돈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그는 분노하며 주머니를 뒤졌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동전 몇 입뿐이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연하를 불러주시오. 연하라면 내가 이렇게 쫓겨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했다. 연하는 지금 여기 없소이다. 별채에 관한 일은 연하와도 이미 이야기가 끝난 상태요. 그럴 리가 없소. 내가 직접 연하를 만나 이야기를 해야겠소. 비키시오. 박진환은 윤마담을 밀치고 연화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아끼던 검은고와 화장 도구만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연화야,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 박진환은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연화가 말했던 병든 어머니의 집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허름한 골목길에 있는 작은 기와집을 찾아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웬 나이든 노파가 문을 열었다. 뉘신데 함부로 기웃거리시오. 우리 아가씨를 만나시려면 미리 기별을 하셨어야지요. 노파의 퉁명스러운 말에 박진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기별이라니.
여기는 연화 아가씨의 어머님 댁이 아니란 말이. 분명 병든 어머님이 누워 계신다고. 무슨 해괴한 말씀을 하시는 게요? 여긴 우리 연화 아가씨가 손님을 맞는 별채요. 오늘은 이미 다른 나리께서 와 계시니 다음에 다시 약조를 하시고 오시구려. 바로 그때였다. 안에서 은은한 검은고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어 익숙한 남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너무나도 또렷한 연화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나, 나리도 참 과찬이십니다. 나리와 함께하니 소저의 손이 절로 춤을 추는 것 같사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는 박진환에게 속삭이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그의 경쟁자였던 최영감이었다. 순간 박진환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몰락한 양반 교수라는 신분도, 병든 어머니 이야기도, 자신을 향한 애틋한 마음도 전부 그를 올가매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천하의 거상이라 자부했던 자신이 한낱 기생의 농간에 노라나 빈털터리가 된 현실을 그는 이제야 받아들였다. 천하의 박진환이 계집 하나에게 넘어가 이 꼴이 되다니. 어리석은 놈. 그는 비틀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달빛만이 그의 처량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정처 없이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포나루에 도착했다. 한때 그의 배들로 가득했던 포구에는 이제 최영감의 깃발을 단 배들만이 위풍당당하게 정박해 있었다. 그는 남루한 행색으로 뱃사공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여보시오. 혹시 짐이라도 나를 일꾼이 필요하지 않소?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봤지만 모른 척 외면했다. 며칠 뒤 청풍각에서는 여전히 연화의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언니, 그 박진환이라는 자는 어찌 되었대? 글쎄다. 듣자 하니 전라도 어디로 흘러갔다는 소문만 들리더구나. 윤마담의 말에 연화는 창밖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이 눈물인지 아니면 달빛 조각인지 알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청풍각은 윤마담의 수완과 연화의 명성 덕분에 한양 제1의 기방으로 더욱 번성했다. 연화는 이제 정승판서도 함부로 만나기 어려운 최고의 명기가 되었다. 이제는 양반 나으리들도 연화 아가씨를 만나려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지. 그 덕에 청풍각 문턱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라네.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와 재주를 칭송했지만 그녀의 과거를 아는 늙은 상인들은 혀를 찼다. 장사꾼이 제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면 박진환처럼 되는 게야. 그래도 한때는 마포나루를 호령하던 거상이었는데 기생의 눈물을 믿은 게 잘못이지. 그 눈물 속에 제 전 재산이 녹아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지. 연화는 달 밝은 밤이면 가끔 마포나루가 내려다 보이는 누각에 올라 홀로 검은고를 켰다고 한다. 그 애절한 소리를 들으며 뱃사공들은 수근거렸다. 저 소리가 들리면 그날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다지. 그 소리에 넋을 잃었다가는 박진환 꼴 나는 수가 있네. 그 후로 마포나루에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장사꾼은 물때와 시세만 살필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특히 기생의 눈물은 결코 믿지 말라. 그 눈물 한 방울에 그대의 전 재산이 녹아 스며들 것이니. 박진환의 이야기는 돈과 욕망, 그리고 덧없는 사랑에 대한 경고로서 마포나루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졌다. 때는 18세기 후반, 한양이 도읍이었던 조선의 심장부. 온갖 물화가 들고 나는 마포나루는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쳤다. 특히 서해의 황금이라 불리는 새우젓철이 다가오면 포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뱃고동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 지게꾼들의 젠걸음이 뒤섞여 번잡했지만 그 속에는 불을 향한 뜨거운 욕망이 흐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박진환이라는 걸출한 사내가 있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으나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값비싼 비단 도포는 그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본래 명망 높은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난 그는 신분의 굴레를 딛고 오직 자신의 수완과 배짱만으로 한양 제1의 새우젓 도매상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수십 척의 배를 거느리고 서해안 일대의 새우젓 물목을 쥐락펴락하는 그의 위세는 대단했다. 경쟁 상인들의 부러움 섞인 수군거림이 그의 성공을 증명했다. 박서방이 또 서해 새우를 싹쓸이했다더군. 그 양반 배포 한번 대단하지. 값을 쥐고 흔들려는 게지. 평안도 물주까지 손을 댔다 하니 올해도 재미 좀 보겠어. 하지만 하늘 아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불같은 추진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박진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아름다운 여인, 특히나 교태 넘치는 기생에게 약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런 약점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종종 술자리 안주거리가 되기도 했다. 박서방 말일세. 지난번엔 평양서 데려온 기생에게 하룻밤에 1000냥을 뿌렸다지 암. 1000냥은 무슨, 2000냥은 좋기 넘었을 걸세. 그의 호방함인지 어리석음인지 모를 씀씀이는 늘 화제였다. 박진환의 이런 면모를 예리하게 주시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기로 이름난 기방, 청풍각의 주인 윤마담이었다. 나이는 40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고혹적인 미모와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매를 지닌 여인이었다. 그녀는 청풍각을 단순한 유흥공간이 아닌 권력과 부가 교차하는 사교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야심의 중심에는 박진환 같은 거상이 있었다. 저 박서방만 내 손안에 넣는다면 우리 청풍각의 위세는 날개를 달게 될 것이야. 윤마담은 은밀히 미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미끼는 바로 련화라는 이름의 기생이었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연화는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 출신으로 빼어난 미모는 물론 시와 서예, 특히 검은고 연주에 능통했다. 연꽃처럼 청초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윤마담은 지난 3년간 연화를 특별히 관리했다. 여느 기생들처럼 쉽사리 몸을 허락하지 않게 하고 고고한 태도와 예술적 재능으로 남정네들의 애간장만 태우도록 가르쳤다. 연화야, 너는 보통 기생들과 다르다. 사내들의 달콤한 유혹에 함부로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너의 가치는 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야. 염려 마세요, 마담. 저는 저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연화는 윤마담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은 달빛이 유난히 밝던 가을밤에 찾아왔다. 사업차 청풍각을 찾았던 박진환은 후원에서 홀로 검은고를 타는 연화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달빛 아래 흰 소복 차림으로 앉아 애절한 가락을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속세를 떠난 선녀와 같았다. 박진환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그저 한 사내로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했다. 아가씨의 검은고 소리가 참으로 맑고 아름답구려. 연화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이내 부끄러운 듯 다시 숙였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소녀의 미천한 재주를 알아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수줍어하는 모습이 박진환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는 당장 윤마담을 찾았다. 마담, 방금 검은고를 타던 저 기생의 이름이 무엇이오? 오늘 밤 내 술 시중은 저 아이에게 맡기고 싶소. 그날 이후 박진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청풍각을 드나들었다. 그는 연화에게 값비싼 비단과 보석을 선물하며 환심을 사려 애썼지만 연화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나리, 소녀는 아직 나리의 진심을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진심이라니. 내가 조선 제1의 거상 박진환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나리,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도 있는 법이옵니다. 연화의 도도한 거절은 박진환의 승부욕과 소유욕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서방님, 황해도 새우철이 코앞인데 이렇게 손 놓고 계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충직한 집사의 걱정 어린 조언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시끄럽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는 장사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매일 밤 청풍각으로 향했다. 그의 부재를 틈타 경쟁 상인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특히 오랫동안 박진환의 독주를 지켜보며 칼을 갈던 평안도의 최영감이라는 노련한 상인이 은밀히 그의 거래처들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평안도 최영감이 우리와 거래하던 객주들을 모조리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뛰어들어와 보고했다. 박진환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최영감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흥!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내 명성이 그리 쉽게 무너질 줄 아느냐. 관두라고 해라. 박진환은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연화 생각뿐이었다. 서방님, 이번 새우철에는 서방님께서 직접 황해도에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집사가 간곡히 청했지만 박진환은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알았다.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라. 내일은 꼭 가보겠다.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다. 박진환의 발걸음이 무거워질수록 연하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척했기 때문이다. 나리, 이제 소녀도 나리의 진심을 조금은 알 것 같사옵니다. 그녀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박진환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연아야. 드디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지만 소녀에게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옵니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 박진환은 새우젓 천 독이라도 아깝지 않았다. 아니, 황해 바다 전체를 그녀에게 바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서방님. 평안도 최영감이 우리 새우젓 값의 반값으로 물량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창고에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집사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그제야 박진환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엄습했다. 나루터에는 이미 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다. 박서방도 이제 끝났군. 그러게 말일세. 기생 치마폭에 빠져 정신을 놓더니 꼴 좋다. 아니, 그보다는 평안도 최영감이 이번에 단단히 판을 벌였다더군. 박서방 선단의 10배는 되는 물량이라지 않나. 괴로운 소문들이 귓전을 맴돌았지만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박진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나리, 오늘 밤은 아무 생각 마시고 소녀의 곁에만 있어 주시어요. 그녀의 따스한 체온과 달콤한 속삭임에 박진환은 또다시 현실의 고통을 잊었다. 그는 남은 재산을 털어 청풍각 근처에 아담한 별채를 마련하고 연하와 살림을 차렸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방님,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뱃사공들이 밀린 삭슬 달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장 새우젓이라도 팔아서 삭슬 치르지 않으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입니다. 집사의 다급한 보고에 박진환은 창고를 열어 헐갑에 새우젓을 처분하라고 명했지만 이미 시장은 최영감의 소나귀에 넘어간 뒤였다. 그의 새우젓은 반값도 받지 못하고 헐갑에 넘겨졌다. 한때 한양 제1의 거상이라 불렸던 그는 이제 빈털털이나 다름없었다. 절망에 빠진 박진환 앞에 연화가 찾아왔다.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서방님, 소녀가 서방님이 걱정되어 찾아왔나이다. 박진환은 그녀의 모습에 눈물을 글썽였다. 연아야,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너뿐이구나. 어찌 이리 고운 마음씨를 지녔단 말이냐. 연하는 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이제 소녀도 서방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동안 제게 보여주신 진심이 저를 움직였답니다. 연화의 달콤한 말에 박진하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렸다. 그는 별채마저 처분하여 윤마담에게 상납하고 연하와의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다. 아이고, 박서방이 완전히 미쳤나 보군. 새우젓 장사는 다 말아먹고 기생을 얻어 살림을 차렸다니. 쯧쯧, 한때는 마포나루를 호령하던 거상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노. 그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별채의 담장을 넘어 들려왔지만 박진하는 애써 외면했다. 연하가 끓여주는 전복죽 한 그릇이면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서방님, 이제 장사는 어찌하시려나이까? 어느 날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사라니. 나는 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박진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연하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연하는 매일 점심때만 되면 어디론가 외출을 했다. 매일 점심에는 어디를 다녀오는 게요? 박진환이 묻자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편찮으신 늙은 어머님이 홀로 계셔서요. 하루라도 찾아뵙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럽니다. 아니,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단 말이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내 함께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할 터인데. 아닙니다. 서방님. 아직은 제가 혼자 다녀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서방님을 정식으로 어머님께 소개해 드릴게요. 분명 어머님도 서방님을 보시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그녀의 효심 깊은 모습에 박진환은 감탄하며 의심을 거두었다. 하지만 박진환의 빈털터리 신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윤마담이 차가운 얼굴로 별채를 찾아왔다. 박서방, 이제 더는 사정을 봐드릴 수가 없구려. 약조한 날이 지났으니 별채를 비워주셔야겠소? 윤마담은 밀린 별채 사용료를 독촉하며 당장 나가라고 통보했다. 돈이라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 천하의 박진환이요. 그까짓 돈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그는 분노하며 주머니를 뒤졌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동전 몇 입뿐이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연하를 불러주시오. 연하라면 내가 이렇게 쫓겨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했다. 연하는 지금 여기 없소이다. 별채에 관한 일은 연하와도 이미 이야기가 끝난 상태요.